그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도 편입되고 나서 하염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. 네. 예. 당연히 편입되든 안 되든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셀 리포트, 예. 그리고 좀 보수적인 리포트, 예. 뭐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예.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잖아요. 예. 그래서 근데 그 리포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요즘에 유튜버 분들 댓글을 보면 예. 이게 좀 밸류에이션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. 어떤 분들은 합리적인 것 같다.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런 건 좀 그래서 그 먼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게요. 네.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그 예상됐던 얘기들이거든요. 네.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하락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이럴 때 이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리포트를 낼 수는 없잖아요.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있으면 하락하면은 큰 손실 볼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되죠. 네. 그거 내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. 그거는. 네.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강풍이 불고 있으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것들은 심지어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. 에코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관들이 올렸어요.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관들이 올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올렸단 말이에요. 개인들이 끌어올려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70%밖에 안 올랐어요. 여기서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려는 리밸런싱에 포함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기대감이 이 부분에서도 20몇 % 올랐어요. 이번 주 월요일에 20몇 % 올랐어요. 그러니까 그 MSCI 편입된다는 그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는데 문제는 MSCI에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거예요. 그 기대감이 올랐으니까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MSCI는 단기 급등이 너무 심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. 규정이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지금 와서 MSCI 편입에 제외됐다고 하면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고객 그 보호 차원에서 각 증권사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, LNF 이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낸 거지 시장 전체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걸 당연히 경고하고 믿어야죠. 증권사로서는 당연한 거죠. 저는 증권사를 별로 편 안 들을 거거든요. 원래 증권사는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의 의무죠. 의무. 예. 왜냐하면 개인들은 막 뭣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사지 않고 올라가면 나만 소외된다는 그 소외감? 뭐 이런 것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MSCI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MSCI 편입이 안 돼도 폭락할 거고 편입을 해도 뉴스에 보면 이제 이것처럼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. 그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도 편입되고 나서 하염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. 네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편입되든 안 되든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다.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럼 증권사는 왜 바보라고 평소에 보시는 거예요? 이게 그 근거는 이제 증권사는 고객의 그 순환매 사고 파는 수수료가 목적이 수수료가 근거가 그잖아요.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것도 위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 해도 되나? 어쨌든 위에서 실적 좋으면은 더 갈 종목도 고객님 이거 파시고 새로운 종목 사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죠. 우리 뭐 대부분 다 아는 얘기고요. 그거는. 걔들 원래 수수료가 이제 사고 팔 게 많이 일어날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. 물론 이제 증권사에는 뭐 IR 업무라든지 자산 운용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렇게 다 업무가 갈라져 있긴 한데 주식에 대한 중개 업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지.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요. 네. 사실 요즘은 이제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매매하는 사람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. 대부분 투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듣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
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매매하는 사람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. 그 숫자가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듣고 매매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네요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더 올라가서 있는데 실적을 쪼면은 고객님한테 이거 팔고 이게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. 지금 얘기 아닙니다. 네.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네.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BM, 예.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너무 비싸다고 예. 한 주가 42% 빠져낸다고. 예. 근데 이게 맞아요. 문제가 됐던 게 그 댓글에 문제가 된 게 뭐냐,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포지션에 숏에다가 자기 돈을 몇백억인가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나서선 셀 리포트를 낸 거죠. 그런데요. 네. 정확히 말하면 네. 그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네. 무지한하다고 그래야 되나? 왜냐면 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그 부서하고 그 셀 포지션을 낸 부서하고 애널리스트잖아요, 얘는요. 이건 펀드 매니저고.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차이나월 이런 표현 써요. 증권사에는 그 차이나월이라는 만리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는 부서하고 판매하는 부서하고 서로 공유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는 당연하죠. 저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 에코프로는 공매도 포지션 당연하죠. 왜? 원래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.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셀 포지션 리포트 낼 수 있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안 빠져나오면 나중에 빠져나오면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. 그러니까 당연히 예. 그걸 가지고 막 그 비난한다면 그 비난한 댓글을 다신 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LNF는 또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또 LNF 주식은 또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. 예, 뭐 안 그래도 LNF는 에코프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. 왜냐면 LNF는 70% 올랐어요. 70% 오른 놈이 조정받아봐야 뭐 한 20% 조정받을 거고 500% 오른 에코프로가 200% 오른 에코프로 BM이 조정받으면 훨씬 많이 꺾일 거잖아요. 중간 허리를 꺾일 거잖아요. 절반까지는. 그러니까 당연히 좀 다를 수 있죠, 그게.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한번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그 리포트를 낼 때 차이나 월이 만리장성 같은 게 있다고는 하셨는데 정말로 그 리포트를 낼 때 그 정도까지 객관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지. 제가 그 증권사 근무를 안 했는데 그 관련 공부를 많이 했어요.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증권 분석사라든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내용으로 나와요. 현실에서 그런지는 뭐 제가 그 증권사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부분은 그게 차이나 월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공매도 치는 자리는 당연히 공매도 칠 자리라는 거지 지금. 그다음에 매도 리포트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될 자리라는 거지 지금 자리가.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긴다면 그 사람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. 저는 이제 그게 그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. 이 건은 그런 게 아니다. 예.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지금 매도 포지션 내야 됩니다. 이게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. 이게 그 저점에서 70% 정도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사면서 올렸잖아요.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파는데 올렸다니까요. 개인들이 올렸다고 개인들이요.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죠. 원래 그 다수가 막 와 하고 몰아치면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읽은 책 중에 광기와 탐욕의 게임 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. 그 튤립 축제나 튤립 그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다수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자기도 판단력을 상실하고 안 사면 소외감 느낀다고 막 그래서 너도 나도 사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
너무 많이 올랐어요.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또 당연히 공매도를 취할 포지션의 자리인 거고. 지금 포지션 취할 자리 맞죠. 그리고 당연히 고객 보호를 위해 당연히 셀 리포트를 내야 되는 거고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예,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공매도 쳐놓고 매도 리포트 냈다고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참 맞아요. 보는 게 딱 그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. 예, 그렇죠.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리포트를 낼 때요. 그런 건 없어요. 자기가 어떤 주식을 먼저 선매수를 해놓고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는 거죠. 옛날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고 시끄러우니까 그 차이니즈 월도 생긴 거고요. 이제 그 공부하면 거기에 그거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잔뜩 써놔서 막 몇 페이지 해서 윤리적이고 것도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 CEO가 그 뭐 예를 들면 뭐 특허가 이제 나올 것 같아. 예를 들면 임상 3상을 시행하는데 제약사가 임상 3상을 시행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중간 보고를 받았어. 제가 CEO야 아니면 대주주야 그 소식을 들었어. 한 달쯤 지난 뒤에 얘가 이제 결과 나올 때 좋게 나올 것 중간 과정이. 그러면은 원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불법이잖아요. 네. 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차명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? 조금씩이라도. 뭐 그런 차원의 것이니까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자기가 리포트를 기업 탐방을 가고 분석을 했더니 너무 대박이야. 그게 그 기존이 있어요. 뭐 리포트 낸 뒤에 뭐 일주일 뒤에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. 그 내용에.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전에 뭐 차명을 이용해서 사면 누가 알겠습니까? 그거? 그거는 참 추적하기 어렵겠네요. 그 예전에 그 한미약품이 그때 1조 원 기술 수출했다 그러고 막 뉴스가 터져서 막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거 관련돼서 한미약품 직원들 좀 11명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먼저 샀다고.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꼭 안 하냐 이거죠.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. 그렇구나.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별개의 문제죠. 그걸 뭐 하면 안 된다고. 원론적으로는.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알 수 없다. 알 수 없는 거죠.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. 예, 그 정도로. 저는 대부분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그 정도로. 예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전지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약간 너무 편을 가르는 그래서 기관과 개미들의 그런 걸 구도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, 근데 참 사실관계를 따지기는 참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참 그게 참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김영웅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. 주가가 많이 올랐다,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.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들으신 분들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의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두루두루 참고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제 의견일 뿐이니까요. 참고하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. 네, 그렇게. 네, 좋습니다. 그 네이버 쟁시판에 보면은 향후 2년, 3년 컨센서스가 나오더라고요. 있던데 컨센서스 제목이 여기 있네. 네, 컨센서스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또 어느 정도 신뢰하고 판단해야 되는지, 어떻게 대표님은 이걸 좀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제 컨센서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컨센서스가 뭐냐면 이제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. 그 애널리스트마다 이제 뭐 자동차를 전문하는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있을 거고, 뭐 조선 전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, 뭐 어떤 사람은 뭐 제약하고 뭐 바이오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래 각 전문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쭉 있는데, 이 애널리스트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산업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분석해서 예상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. 애널리스트 일이 그 일이니까 기업 분석에서 예상 추정치를 발표하는 게 올해 연말 추정치, 내년 연말 추정치, 내후년 연말 추정치까지 보통 이렇게 당해년도까지 포함해서 한 3년간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고 할게요. 삼성전자 리포트를 냈어. A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. 근데 B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삼성전자니까 리포트를 쓸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사람의 추정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. A라는 애널리스트는 성장성을 더 관점을 줄 수도 있고, B라는 애널리스트는 뭐 글로벌 시장을 더 포인트를 준다면 예상 실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.
그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평균 낸 게 컨센서스예요. 그 컨센서스다 보니까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 컨센서스다 보니까 그 예상 실적이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애널리스트의 예상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. 그 업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니까 이걸 맞냐 안 맞냐는 둘째 문제예요. 그 사람도 그거 분석해서 내린 게 일이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은 본인 판단으로 주식을 못 사요. 그 증권사 리포트를 최소한 근거로 해야지 주식을 살 수 있어요. 우리 개인처럼 왠지 여기 에코프로에 끌려 근다고 막 왕창 못 사게 돼 있다고 애초에.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증권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2년간 컨센서스든 FN 가이드에 나오는 컨센서스든 결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평균이에요. 평균.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요. 같은 거고 믿을 수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틀리고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면 맞는 거죠, 얘가. 그래가지고 맞아서 대단한 애널리스트고 틀려서 뭐 잘못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예상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.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막 다르게 선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틀릴 수 있죠, 이 예상이. 그래서 그 컨센서스는 그냥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다.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은 이 리포트를 근거로 투자를 한다. 투자 결정을 한다. 그 시스템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.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. 그렇죠. 참고는. 예를 들면 제가 매매하는 사이클 중에 1분기가 끝나요. 1분기가 끝나면 실적이 나오잖아요. 그 실적을 근거로 컨센서스가 나와서 4월 중순쯤 되면 이제 그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가면 올 연말 예상 실적이 막 나와 있어요. 연말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그 연말 예상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막 200% 상승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거 사면 올라가요. 왜 그러냐면 투자자산 운용사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근거로 주식을 매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추정치가 연말에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, 이게. 펀드 매니저들이 그 리포트를 근거로 주식을 사니까 나도 그걸 근거로 사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. 예. 예상치는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. 시장 상황이 바뀌면 틀릴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걸 저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몰랐어요.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. 틀리면 바보 아니야. 밥 먹고 그것만 하는 놈들이 근데 아니죠. 시장 상황이 바뀌면 틀릴 수 있습니다.